최근 일본에서는 새로운 전염병이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 9일까지 어형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환자 수가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세균은 고열, 인후통, 편도선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심각한 경우 피부로 퍼져 농양과 세포 조직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쇼크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30%를 넘는 이 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초부터 일본에서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이전보다 3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이 전염병 외에도 진드기 감염병과 손바리병 같은 질병들도 빠르게 퍼지고 있어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에 일본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 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어형 연쇄상구균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 세균은 수십 년 전부터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운명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최근 영국의 예언자 그렉 해밀턴 파커는 자신의 천안을 통해 일본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사건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파커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를 정확히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자신이 본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 재난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신비로운 예고는 여전히 미지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재난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평범한 구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커를 불안하게 만든 검은 구름의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과거에 목격했던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을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1859년 9월로 돌아가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하늘은 신비롭고 기묘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하늘이 거대한 화염처럼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넓은 빛의 띠가 부드럽게 춤추듯 하늘을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빛이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밝게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밤중에도 사람들은 전등 없이도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신비한 빛이 강렬했습니다. 이 현상은 인간과 동물 모두의 일상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석공그룹은 잠에서 깨어나 반나절 동안 일을 하다가 그때가 아직 자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버지니아주의 한 기차 차량 사수는 새떼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소에 낮에만 활동하던 새들이 이제는 새벽 1시에 노래를 불러대는 바람에 그는 화가 치밀어 결국 총을 꺼내 3마리의 새를 쏘아 죽이고야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이한 현상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목격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에서도 유사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허베이성의 한 지역 사서에는 비슷한 현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붉은 기운이 떠올라 북동쪽으로 이어졌으며 아침이 되자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는 갑자기 붉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이상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움에 떨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날의 징조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신비로운 빛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름 아닌 극광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로라는 보통 북극과 남극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185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오로라가 나타난 것일까요? 오로라의 경이로운 공연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비단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전신 운영자들 또한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신 운영자들은 키보드를 누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거나 장비가 손상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기계에서 불꽃이 튀거나 심지어 전선이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력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기가 계속해서 신호를 발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성경에서 예언한 심판의 날의 징조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일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유사한 일이 현대 세계에서 발생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인류 문명을 100년 전으로 퇴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커가 목격하고 깊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파커가 사건을 예견하는 방식은 다가올 사건들을 해석하는 하나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월 11일 파커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나디로부터 받은 예언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커는 일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구름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곧 대규모의 사건, 즉 이 검은 구름을 만들어낼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파커는 이 사건이 동양, 심지어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그 장소가 바로 일본이라고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이며 남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으로 지진과 쓰나미를 자주 일으키는 불안정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파커는 자신이 본 검은 구름이 판의 움직임에서 발생한 가스 구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이미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는 후쿠시마 핵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는 이 검은 구름이 유사한 재앙을 예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세기 프랑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일본의 미래에 대해 예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는 보통 명확하지 않고 오해받기 쉽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일본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여러 분쟁, 심지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를 예언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9세기 83번째 시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태양이 황소자리로 들어가는 20일에 거대한 진동이 발생하여 주요 건축물을 파괴하고 하늘을 어둡게 하며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신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진과 자연재해의 징조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또한 지구 중심에서 불길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는 화산 활동과 지진을 암시한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 여전히 활동 중인 후지산 화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가 일본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비교해 볼 때 19, 20세기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은 훨씬 명확하고 직설적입니다. 케이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인도의 독립, 1929년 경제 대공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15년 전에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인종 문제로 인한 혼란과 2명의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할 것을 예견했으며 이들은 루즈벨트와 케네디였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그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자연재해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케이시는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과 마르티니크 섬의 펠레 화산의 분출이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사건들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나일강과 홍해가 확장되면서 세 부분으로 나뉘고 카이로는 물속에 잠길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해 그는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이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평양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필리핀에서 일본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물속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마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 케이시는 매우 직설적으로 일본의 대부분은 바다에 잠길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지구 자기장의 반전과 판의 이동으로 인한 지리적 변화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록 케이시는 직접적인 예언을 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일본이 바다에 잠긴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일본인의 삶이 지나치게 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일본을 강타할 더 큰 경제 위기를 상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들은 일본이 가까운 미래에 후지산 분화, 지진, 쓰나미와 같은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발생할 시점은 2020년 7월로 집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일본 만화가 류 타츠키의 예언적인 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2025년 7월에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일본 군도 남쪽의 태평양 수위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물방울 같은 거품이 떠오르며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바닷속이 갈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쓰나미가 태평양 주변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땅이 압축되어 홍콩, 대만, 필리핀이 하나의 연속적인 대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파커는 일본 하늘에 나타난 검은 구름이 대재앙을 예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태평양 양쪽에 위치한 거대한 판의 이동으로 인해 거대한 진동과 가스 구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디의 예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금부터 2025년 1월 말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경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를 희망했습니다. 파커는 이 다가오는 사건이 일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 미국 서부 해안, 심지어 멕시코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대규모 재앙이 될지라도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커의 예언이 맞다면 그가 예측한 재앙은 지금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그리고 202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는 일본이 아름다운 숲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나방과 애벌레 같은 수많은 곤충이 광활한 숲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파커는 앞서 언급한 진동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진동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가 아닌 단지 작은 분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언은 류 타츠키의 예언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후지산이 분출하는 광경을 보았고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지산의 분화가 상징적일 뿐이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적시에 탈출했으며 후지산 분화가 단지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커는 또한 같은 시기에 일본 산악 지역에 있는 한 고대 사원이 붕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운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파커는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의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선이 땅에 떨어지고 전봇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이 심각한 정전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파커는 이전의 예언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11월쯤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대만은 이러한 공격에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속적인 섬 점령 사건들이 일어나며 일본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파커는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보답으로 일본의 일부 섬을 점령하며 개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만에 비슷한 행동을 시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파커는 전쟁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은 혼란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2025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보수적인 국방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파커는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압력과 대만 해협의 긴장감으로 인해 일본이 새로운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핵미사일을 장착한 여러 전함과 잠수함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호주 역시 이러한 사건들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파커는 일본 사회가 경제를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파커는 일본이 이러한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혁명적인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본 경제는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될 것이며 이는 2025년에 일본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발전의 한 부분은 일본, 미국, 대만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동시에 파커는 기술 혁신의 돌파구가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혁명적인 방법은 일본의 고령화 인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가진 나라로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다시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파커는 이 노인들이 주로 인공지능을 통해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안 한때 로봇 왕국이라 불렸던 일본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실제로 일본이 뇌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치매 치료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은 노인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어 일본에 큰 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새로운 급여 체계를 개발할 것입니다. 파커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유사한 보상 포인트를 받는 시스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즈니스 활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택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택 문제와 높은 임대료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세금을 낮추는 등 다양한 정책과 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파커는 2025년 말에 일본에서 최초로 여성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여왕은 새로운 국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여성 리더가 누구일지 추측할 수 있나요? 문화적으로 일본의 예술, 문화, 애니메이션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일본에서 새로운 문화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긴 흰 드레스를 입고 높은 무대에 선 한 여성 가수를 보았으며 이 음악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대부분은 대규모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파커는 최근 숲속 목욕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이 용어는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산림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숲속으로 들어가 자연과 연결하여 정신을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감각을 깨우고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느끼고 치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파커는 일본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치게 물질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불교와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80%의 일본인들은 과거처럼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림욕 개념의 부상은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사람들이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파커는 미래의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숲속으로 향하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며 더 깊은 정신적 연결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파커는 또 다른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극단적인 종교와 연관된 테러 조직이 나타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 조직은 일본의 교통 시스템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삭발한 머리에 꽃 모양 문신이 새겨진 신도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커는 이 현상이 단순히 작은 사건에 불과하며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신적인 진보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파커는 일본 하늘에 떠있는 검은 구름을 보며 수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재난을 목격했지만 그는 일본이 이 폭풍을 극복하고 미래의 지구의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안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복을 빌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시고 알림벨을 눌러 흥미로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